뭐 하세요? 오, 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영상용으로는 소니의 카메라가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미러리스부터 꾸준히 소니의 바디를 사용해온 유저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주로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예전에 소니 알파 7 S2가 나왔을 때도 구입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하지 못했고, 이후에 후속이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진짜 나올지 몰랐던 카메라가 드디어 5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바디이기 때문에 저도 2달간 꾸준히 사용해봤고, 완전 전문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인 유튜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는 어떠한지, 그리고 장단점도 명확했기 때문에 오늘은 소니 알파 7 S3 사용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려고 했지만 원래 소니 바디가 새로 구입하면 봉이 라벨실이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보이드라는 글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박스로 뜯을 때는 깔끔하게 뜯을 수 있어서 이것도 용팔이의 드라이기 신공이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은 기존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케이블 프로텍터, USB Type-C, 사용 설명서, 숄더 스트랩, 그리고 나머지도 비슷하게 뭐 충전기와 전원 코드, 그리고 대망의 소니 알파 7 S3가 있었어요. 아참, 그리고 안쪽에 배터리가 한 개 더 들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기존 알파 7 마크 3에 비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유저가 봤을 때는 디자인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전작처럼 모서리가 좀 잘 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크 3를 쓰면서 심하게 까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곳곳에 좀 요렇게 까임이 있고, 거의 유튜브 초창기에 썼던 알파 7 마크 2의 경우 모서리가 거의 까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소니 바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나마 S 시리즈는 케이지를 많이 끼우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좀 그러한 부분들이 보강되었을지, 이거는 단기간 사용이 아니라 1년 2년 더 오래 사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인 주황색의 금속 링으로 포인트를 줬고, 버튼이나 그립이 기존보다는 더 잡기 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크 3의 경우 손으로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이 애매하게 걸쳐졌지만, S3의 경우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파지하기에도 더 좋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버튼의 크기도 더 크고 위로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르기 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좀 너프 먹었다고 느낀 것은, 얘는 사실 뭐 사진을 찍는 바디는 아니지만 셔터를 눌렀을 때의 소리, 이 느낌이 저는 사진을 찍는 맛은 너무 없었습니다. 또 위쪽에 다이얼이 변경되었는데 모두의 다이얼은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락 버튼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렸을 때 실수로 돌아가지 않도록 요 락 버튼이 존재하고, 그리고 모두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노출 다이얼에도 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노출값을 주로 조절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돌릴 때 가끔씩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락 버튼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단자들이 단단하게 잘 잡아주면서 뚜껑을 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반겼던 것은 여기 있는 캡을 열면 HDMI가 풀사이즈로 변한 것은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기존 소니 바디들은 마이크로 HDMI를 썼고, 이것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케이블 브레이커였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슬롯을 열면 멀티와 USB Type-C 단자가 있고, 이것도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USB 3.2 Gen 1 포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의 속도도 빨라서 그것도 장점이었어요. 아니 왜 장점이냐면, 얘는 최고 화질 포맷으로 찍을 때는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기도 비싸고 흔치 않기 때문에 리더기가 없어서 바디에 바로 USB를 꽂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CF 익스프레스를 넣을 때는 요렇게 넣을 수 있고, 만약 SD카드를 넣는다면 얘는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트에 두 종류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니의 독자 규격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아직까지 소니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리더기도 따로 사야 한다는 점이 좀 많이 단점이었습니다. 물론 기존 SD카드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SD카드를 사용하면 얘 성능을 100%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소니 알파 S3를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바로 화질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카메라에서 뭐 디자인이나 다른 것이나 다 소개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주냐이죠. 소니는 알파 7 바디에서 가성비를 위한 기본 라인업,
고화소를 위한 R 시리즈,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바디가 영상에 최적화된 바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는 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구입해야 되지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바디는 아닌 것이죠. 진짜 얘는 영상 전용 바디로 나온 만큼 화질은 기가 막혀요. 솔직히 유튜브 영상용으로 촬영하기에는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바디였는데, 이번 알파7 S3는 새로운 엑스모어 R 센서 그리고 비욘즈 XR이 2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완전 동일한 듀얼코어처럼 프로세서가 2개는 아니지만 이 2개의 프로세서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 다이얼을 돌릴 때도 엄청 빠르게 반응을 해요. 마그네슘 바디 역시 벌써 까졌어요. 제가 이 바디를 2달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색감입니다. 솔직히 색감에 있어서는 캐논 바디의 색감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소니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색감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영상의 화질, 영상미가 달라졌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조명이나 렌즈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바디에 새로운 소니의 컬러 사이언스 덕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나 사진에서 많이 까였던 소니의 어색한 색감, 푸르딩딩한 색감과는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야외 촬영 시 마크3와 S3의 색감 차이는 확연히 달랐는데, 이때는 S3가 좀 더 사실적인 색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제 모습을 찍었을 때는 색감은 마크3가 조금 더 진득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매뉴얼 모드 세팅에서 좀 더 밝게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메뉴의 구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마이 스타일도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변경되었고, 이것은 약간 이제 소니 카메라를 쓴다고 한다면 이제 S 로고가 굉장히 유명하고 컬러 그레이딩, 컬러 커렉션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초보자분들도 약간 럿을 먹인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용했을 때는 S 로고를 제대로 배워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게 낫지 저는 크리에이티브 룩은 크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바디는 색감을 좀 조절해줘야 됐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톤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특히 알파7 마크3는 마젠타 계열의 색이 좀 강했고, 새로운 바디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잡기도 더 좋아졌거든요. 기존에는 화이트 밸런스로 오토로 잡게 되면 완전 정확하게 잡아주지는 못했지만, 얘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린색이 강하다면 그 부분을 좀 내려주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화이트 밸런스를 위해 위쪽에 센서가 조금 더 추가되었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야외에서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도 이것을 알아서인지 대신 화이트 밸런스가 빠르게 바뀌지 않도록 충격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완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밴딩 현상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먼저 마크3에서 밴딩 현상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과노출해서 촬영 후 소니에서 제공하는 럿을 적용한 영상이고, 여기서 밝기를 낮췄을 때 확실히 S3는 밴딩 현상이 없었지만 마크3는 하늘 쪽에 밴딩 현상이 보였어요. 다음은 S로고가 아닌 일반 영상에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 일부러 과노출한 상태에서 밝기를 과하게 낮춰보니 바로 마크3는 밴딩 현상이 보였고, S3는 동일 조건에서 마크3에 비해 덜 보이는 밴딩 현상의 차이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소니 바디에서도 4K, 그것도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단 12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약간 사이즈가 10% 크롭되어서 촬영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알파7 S3가 출시되기 전에는 캐논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미러리스 시장은 소니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만큼 캐논과의 격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출시한 바디, 그것도 미러리스 시장에 제대로 뛰어든 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8K까지 찍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소니가 너무 놀고 있네 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것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4K 60프레임 이상은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을 챙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간 저도 얘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는 소니를 버리고 캐논으로 넘어가야 될 땐가?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포맷 지원, 10비트 사둘둘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S로그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고정의 관용도가 매우 좋아졌어요. 저는 아직까지 컬러 그레이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S로그는 잘 쓰고 있진 않지만, 이제는 S로그2보다 S로그3의 감마 커브가 10비트 사둘둘에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로그3로 촬영 시 소니는 기본 럿을 이용했을 때 마크3에 비해 S3가 노란색 쪽의 표현을 좀 더 진득히 표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젠 S2와 마찬가지로 S3도 저조도에서 영상 전용 바디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게 낀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저조도에서 테스트 시 마크3의 최대 감도 ISO 51200에서 비교해봤을 때 확대해보면 S3가 저조도에서 강한 만큼 노이즈는 적었지만, 노이즈 억제를 하기 위해 화질을 뭉개서인지 오히려 고감도에서는 마크3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저조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 눈에 보였을 때와 동일한 ISO 값은 16000이었고 최저인 600, 400부터 올렸을 때를 비교해보면
극장 감도로 올라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엄청나게 어두운 밤임에도 새벽에 해 뜨는 것 같이 노이즈는 생기지만 이러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꽤 괜찮더라고요. 추가로 AF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 잡을 때도 기다림 없이 즉각 반응하면서 AF가 잡혔고, 동영상에서도 IAF의 효과도 좋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간혹 어리버리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롤링 셔터 테스트도 조금 과격하게 진행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마크3와는 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디 중에서는 A4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잡았을 때 거의 AF에 대한 답답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촬영이 주로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검은 배경이 나왔을 때는 AF가 꿀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얘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AF의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영상용 바디로는 정말 4K까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고의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외부 레코더 없이 4K 120프레임 422 10비트까지 촬영할 수 있고, 닌자 같은 외부 레코더를 이용하면 최대 16비트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진 점은 액티브 손떨림 보정입니다. S3의 경우 그냥 손떨림 보정이 아니라 스탠다드가 있고 액티브 손떨림 보정을 쓸 수 있습니다. 액티브 손떨림 보정도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헬드로 고정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 시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잡아주어 굳이 삼각대가 없어도 어느 정도 괜찮게 촬영할 수 있었고, 브이로그를 찍는 형태로 조금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과하게 움직이면 소프트웨어가 조금 튀면서 보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120프레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표준을 썼을 때보다 액티브를 썼을 때는 화각이 크롭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슈퍼 스테디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화각을 잘라서 손떨림 보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연속 촬영과 발열, 이게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캐논의 R5 같은 경우에도 발열 이슈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을 많이 돌리기도 했죠. 연속 촬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30분 제한이 있었는데 연속 촬영은 6400인가 6600 바디부터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나 뭐 6600이나 이러한 바디들은 30분 이상 연속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랑 배터리만 문제 없다면 무한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대기 온도가 약 24도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테스트 시 약 5시간 정도 촬영 후 과열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XAVCS로 테스트 시 거의 꺼짐없이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7시간 30분 정도 촬영을 했지만 과열로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아 테스트를 종료했어요. 단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와 같은 환경에서는 크게 체감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위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 지금 요 카메라가 이렇게 태블릿에 연결해서 미러링해서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해서 사용했을 때는 발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냥 4K 60프레임으로 45분 정도 촬영하면 발열 때문에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미러링해서 봤을 때 다른 소니의 바디들은 좀 뚝뚝 끊기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따라오면서 한 번씩 렉이 걸리는데 얘는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울 정도로 엄청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를 보여줬고, 아마 프로세서가 듀얼로 쓰이면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소니 바디에서는 기존의 틸트와는 다르게 스위브를 탑재했기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 아니면 내 모습을 보기에 더 편리해진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주로 제대로 찍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외부 레코더 아니면 외부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엄청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게다가 디스플레이의 화소수가 올라가면서 화질도 더 좋아졌고 이제 이렇게 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터치를 잘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쓰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적응 중이고, 문제는 스위블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바디는 스위블이 되진 않지만 틸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쓸 때 화면을 이렇게 올려서 쓸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이제 밑으로 보고 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만, 스위블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왼쪽으로 빼서 여기서 돌려서 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위블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스위블을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단자, 그러니까 요 포트들을 사용하게 되면 간혹 이렇게 돌릴 때 간섭이 생긴다는 점도 단점이었어요. 나머지는 예전에 소니가 많이 욕을 먹었던 인터페이스가 확 바뀐 것도 괜찮았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는 동영상 설정만 나오고, 또 사진 모드에서는 사진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뷰파인더의 화소수와 프레임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저는 뷰파인더가 이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아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 뷰파인더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텐데, 문제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뷰파인더를 쓰지 않고 라이브 뷰로 본다는 게 문제이죠. 하지만 뷰파인더에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마크3의 센서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간혹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S3는 센서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 위쪽에 있는 하슈는 이제 소니의 멀티 인터페이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디오 장비를 사용할 때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최상급 오디오 녹화가 가능해진 것도 장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구입해둔 오디오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뉴가 많이 바뀌면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모드가 따로 설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는 영상에서는 60분의 1, 사진에서는 125분의 1로 쓰는데 기존 바디는 이것을 바꾸면 셔터 스피드를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제가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것을 보면 뽐뿌가 저하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니까. 일단 이 바디의 화소는 1200만 10화소로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이나 고루고루 이제 하이브리드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바디랄까. 물론 완전 저조도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해상도보다는 저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K 120프레임 10비트 사둘둘이 가능해지면서 메모리 카드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SD카드의 형태를 썼지만 이제 CF 익스프레스라는 타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바디는 두 가지의 메모리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메모리 카드를 보면 여기 속도를 표시하는 얘는 지금 V6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 영상 포맷은 V60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올 I 이상은 V90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비트레이트가 엄청 높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카드로는 이 한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소니에서 권장하는 것은 CF 익스프레스 타입 A, 그러니까 80기가가 대략 25만 원인데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용량이고, 160기가도 거의 50만 원, 요것도 조금 간당간당하고, 512GB는 8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만 해도 470만 원 정도인데 메모리 카드까지 구비하려면 50에서 100만 원 추가. 그것도 영상을 찍는다면 메모리 카드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장난 아니에요. 다음은 이 카메라 자체 바디에 대한 가격입니다. 진짜 한국은 무슨 수준이죠? 진짜 저는 한국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라고 느꼈어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 알파7 R4의 가격이 3,498달러, 이 바디가 국내에서는 429만 9천원에 출시를 했지만 미국 가격은 동일한데 얘는 479만 9천원이에요. 출시했을 때의 환율을 비교해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50만원이나 인상한 것은 진짜 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얘가 4K 영상용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너무 잘 나온 바디이다 보니까 소니가 약간 배짱을 부리는 느낌?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편집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16인치 맥북 프로. 여기서 편집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4K 60프레임 정도를 촬영했을 때는 영상 편집을 3캠으로 사용하더라도 거의 버벅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록시의 사용도 필요가 없었고 되게 부드럽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알파7 S3의 10비트 사둘둘 4K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부드럽게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10비트 사둘둘로 촬영한 영상은 편집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고 프록시를 위한 변환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속도에 민감한 저는 대안으로 10비트 420 기존 코덱으로 촬영해서 편집 중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간보다 화질을 중요시 여긴다면 최고의 바디이겠지만 시간을 중요시 여긴다면 웬만한 컴퓨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최고 사양 컴퓨터들에서도 이제 버벅임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바디가 너무 잘 나와서 나는 구입해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겠다 해서 구입했는데 i9 1900K 3950X 이러한 PC에서도 프록시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바디를 써보니까 이제 그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졌던 맥 프로 이걸 누가 사지 했는데 이제는 프로덕션에서 이것을 사는 이유가 있구나를 느껴졌고, 저도 이제는 좀 무리해서 맥 프로를 사야 하나? 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따지지 않고 최고 화질과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있다면 최적이겠지만 이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유튜버분들이 쓰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바디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튜버나 상업 영상용 4K 60프레임을 원하고 10비트 사둘둘 화질과 발열 제어 등 훌륭한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멋진 바디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반 유저분들이 보기에는 이 바디 자체가 한 480만원? 이거 하나만 사면 좋은 화질로 찍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은 꿈을 깨야 돼요. 왜냐면 메모리 카드의 추가 지출 비용 그리고 PC의 사용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디의 가격이 더 저렴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솔직히 이야기해서는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 고퀄리티의 영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10비트 사둘둘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화질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니의 요청해서 제품을 제공받았는데, 특히 촬영 시간에 대한 제한이었고 발열로 인한 문제보다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다는 문제가 오히려 생길 정도로 쉬지 않고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또 화질, 소니에서 비평을 많이 받았던 색감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소니가 5년 만에 출시한 바디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완전 영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 일반 유튜버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후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건 유튜버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S3를 소니가 약간 급하게 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발열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데 그게 다 해소되었고 색감은 사실 저는 이제 캐논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 전에 바디와는 다르게 진짜 많이 부드럽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아니 그냥 4K 미러리스 중에서는 최고의 영상용 바디인 것 같습니다.